사단법인 유라시아 21이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정책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라시아 21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는 강남대학교의 이재호 교수입니다. 오늘 정책 세미나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세계 경제와 한러 경제 협력이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을 위해서 현장에는 공식 패널과 유라시아 21 관계자만 나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현재 국내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점을 고려하여 오늘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대학, 국책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유관기업에 속하신 오늘의 패널 구성원들은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 모스크바, 그리고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 우즈베키스탄에서 참여를 해주시는 거라 오늘의 행사가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행사는 발제가 있는 1부와 토론 및 질의응답이 있는 2부로 나눠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줌으로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나중에 2부 전체 질의응답 시간에 토론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행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회식을 할 텐데요. 유라시아 21의 김승동 이사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젠 온라인을 통한 회의와 세미나가 일상이 되어버려서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것이 처음보다 훨씬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사단법인 유라시아 21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작금의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세계 경제와 향후 한러 경제 협력을 주제로 제9회 유라시아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축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주제 발표를 해주실 발제자님들과 토론자분과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참석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일 세미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원인, 현황, 전망을 논의하면서 동사안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파악함과 동시에 향후 우리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을 도출고자 마련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불확실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관련된 분들께 조금이라도 이해와 명확한 판단에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급히 준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유라시아 관련 전문가분들께서 공히 느끼셨겠습니다마는 이번 사태는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향후 우리의 유라시아 지역 관계 발전에 의해서 매우 큰 암초를 만난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러 수교 이전부터 현재까지 한러 경제협력 과정을 지켜보면서 실제 양국 간 비즈니스를 진행해왔던 당사자들 중 한 사람으로서 그간 공들여 쌓아 올렸던 양국 간의 정치, 경제 협력 관련 분야들이 오래전 과거로 되돌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깊어집니다. 더욱이 근본 사태로 해당 국가들을 무대로 피땀 흘리며 열심히 사업을 해오던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과 고통에 직면하는 게 매우 안타깝게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참으로 어려운 과제를 앞에 두고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명확한 해답이 나지 않더라도 이번 사태의 지정학적 의미와 향후 파급 여파를 고려하여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본 세미나가 우리 기업이나 정책 당국에도 향후 방향성을 도출하는 데 일조할 수 있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회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축사는 국회 사무총장과 주 러시아 대사를 역임하신 우윤근 전 대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축사라기보다는요,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그러나 또 이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일어나고 있는 뭐 전쟁이라고 해야 되겠죠. 대단히 불행한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서 한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 왔던 사람으로서 이번에 굉장한 개인적으로도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간의 사태는 비단 두 나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도 또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국내외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봐서도 한국과 러시아 또 유라시아 국가들과 그간에 굉장히 많은 협력과 이 서로 상생하는 노력을 많이 해오는 가운데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도 뭐 여러 기업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안보적으로도 굉장한 그 파급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유라시아 21과 한국무역협회가 앞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또 현재 상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무엇보다도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또 우리 기업들이 또 우리 모두가 어떻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인지를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은 저가는 하는 유라시아 또 러시아와 한국과의 관계를 가장 열심히 연구해오고 또 기업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에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긴 하지만 지혜를 모아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 자리를 함께 주신 유라시아 21의 김성동 이사장님을 비롯한 또 제가 굉장히 가까이 지내는 우리 박사님들, 교수님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오늘 좋은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1부 행사부터는 유라시아 21의 부회장이신 인천대학교의 성원영 교수님께서 사회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바로 일부 주제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하는 행사는 일부의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 세 분의 연사들과 또 2부의 5분의 그 토론자가 함께 청중들과 함께 이렇게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굉장히 다양한 이것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죠. 국내 언론에서 나타나는 그 보도들의 행태들을 좀 보면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사실인지 이것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흔히들 그 언어를 권력이나 정치의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혹자는 침공이라고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혹자는 특별한 군사 작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흔히들 우리가 그냥 사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오늘 저희들의 그 큰 주제를 우크라이나 사태로 정의를 하고 다양한 시각, 관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국민대학교 이 유라시아과의
강윤희 교수님께서 그 정치학자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발표자가 있는데요. 그 두 분은 이 현장에 같이 오셔서 발표를 하시고, 강윤희 교수님은 안타깝게도 최근에 그 코로나 확진을 받으셔서 지금 연구실에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대략 한 20분 정도 발표를 해 주시고, 이후 2부에서 많은 그 질문과 토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좀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윤입니다.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유라시아 21이 발족해서 한국과 러시아 간의 그런 경제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얘기를 전부터 듣고 있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깝게도 제가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요. 그 코로나 후유증이 일반적으로 그 머리에서는 이제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목이 아프고 그다음에 뭐 살짝 어지럽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약간 그런 증세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세미나에서 제가 혹시라도 말을 버벅거리거나 하면 그냥 코로나 때문인가 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우크라이나 뭐 침공이든 뭐 사태라고 부르시던 간에,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국내 언론에서 너무나 많이 보도가 되고 뭐 유튜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 관련 자료들이 쏟아져 나와서, 오히려 이제 지금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이제 혼란스러운 이 정보 속에 어떤 것이 진실인가 찾는 게 더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있는 상태죠. 지금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이 다 러시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모든 우크라이나 분쟁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만은, 일단은 좀 제가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싶은 것들을 포함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왜 이 돈바스 분쟁이 한정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돈바스 사태가 2014년에 일어난 이후에 민스크 협정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계속적으로 간헐적으로 그 군사적인 분쟁이 있었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들어가는 형태로 해서 돈바스 분쟁의 이 전쟁이 설령 군사적인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돈바스 분쟁이 한정됐더라면 지금같이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이제 큰 사건으로까지 발전하지 않았을 텐데, 왜 이게 이렇게 커졌을까 하는 것들을 저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 우크라이나에 이제 나토 가입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미 보도되어 있고, 지나온 과정들을 보면 이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나토 가입을 러시아가 이제 자국의 전략적 이해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보고 그거를 막으려고 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게 왜 이 시점에서 이러한 형식의 전쟁 형태로 발전하게 됐는가를 보려면 실제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를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지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나토 파트너십 협정을 맺은 건 2006년입니다만은, 일단 그 러시아가 크림을 병합한 2014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지난 한 6년, 7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좀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려서 보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면서도 고전을 겪고 있는 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크라이나 군이 지금 현재의 우크라이나 군이 2014년에 그 오합지졸 갔다 또 우크라이나 군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왜 일어나게 됐느냐 하면, 일단 미국이 뭐 이를테면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포함해서 그 군사 장비를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했고요. 그리고 터키의 그 무인 드론기도 지원이 됐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미군이 이제 우크라이나 군사들을 훈련을 시켰고요. 작년이죠. 예, 나토와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흑해 연안에서는 시브리즈라고 해서 흑해 연안국과 나토가 함께 훈련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건대 뭐 미어샤이머 교수 같은 분이 지적하시길 어, 실제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디팩토 멤버다. 예, 서류상 멤버는 아니지만 실제 멤버하고 똑같이 훈련도 하고 장비도 지원받고 군사훈련까지 받고 있고 그러니 이거는 거의 나토 멤버나 다름없다 하는 그런 행보들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그 나토 측에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간파를 한 것 같고요. 이러한 와중에 이제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냐면 일단은 이제 돈바스 문제를 놓고 얘기하면 우크라이나 측에서 민스크 협정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을 거의 분명히 한 걸로 보입니다. 민스크 협정은 사실은 이 반군에게 유리한 식으로 맺어져 있는 그러니까 러시아 측에 유리하게 맺어져 있는 협정이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변화된 자국의 그 군사력에 입각하여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면서 민스크 협정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그런 부분이 나타났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터키의 그 무인 드론이 이 돈바스 반군들과의 그 전투에 투입되면서 돈바스 반군에게 큰 타격을 입힌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러시아가 주목했던 건 뭐냐면 이제 크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돈바스 분쟁 때문에 크림을 러시아가 병합한 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문제 제기를 못했는데 작년에 예컨대 영국의 구축함이 이제 크림의 영해를 침입해서 그런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크림 문제를 국제회의에서 논하겠다라고 하기도 하면서 이 크림 문제를 다시금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어떤 이해를 위협하는 것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국내 언론에서는 보도를 거의 하지 않지만 우크라이나의 핵무장의 가능성 이거를 러시아가 우려했던 걸로 보입니다. 일단 뭐 하리코프의 핵 관련 연구소를 최근에 뭐 파겠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우크라이나가 비밀리에 핵을 개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러시아 측이 생각을 했고요. 또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번에 이 군사 작전 하기 직전에 우크라이나가 핵무장을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실질적 가입을 하든 뭐 가입을 하지 않았지만 실제 멤버처럼 하면서 핵무장의 가능성까지 있으면서 또 크림이나 돈바스 지역을 군사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나온다고 하면 러시아로서는 이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러시아가 지금 이번의 문제를 돈바스 지역 을 해결하는 거에 한정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체에 걸쳐서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이제 행보들을 저지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전쟁이 시작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러시아 측에서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내걸었던 비무장화와 탈나치화라는 이제 주장을 했어요. 어, 돈바스 주민을 보호하겠다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그 뒤에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탈나치화를 논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보면서 영어 원문을 찾아보면서 이게 돈바스의 비무장화 탈나치화를 혹시 언급하는 거 잘못 해석한 거 아닌가라고 찾아보기까지 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입니다. 근데 이 비무장화라는 거는 사실은 정상적인 국가는 스스로 비무장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비무장을 한다는 것은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었던 독일이나 일본이 비무장을 당한 거죠. 예, 항복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자면 우크라이나를 비무장하겠다는 말 자체는 우크라이나의 전역에 걸쳐서 지금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완전한 뭐 항복 같은 거를 받아내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 비무장화를 주장했을 때부터 이미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친 전쟁을 염두에 두었다라고 보여지고 아마도 그런 이유에서 얘기하자면 그 러시아군이 뭐 이를테면 어떤 분들은 뭐 키이우나 이런 곳에 이제 집중해서 군사
군사력을 집중해서 전투를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넓게 펼쳐져서 세계 방면에 걸쳐 갖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전쟁을 하는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이 우크라이나 군의 비무장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뭐 수많은 군사 거점들을 파괴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지금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타이 날치와는 아마 러시아 관련되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의 극우 민족주의 세력을 나치의 잔당으로 프레임을 해서 이들을 제거하겠다는 얘기로 파악이 됩니다. 일단 경과로 넘어가면요. 지금 뉴스 보도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거세게 저항을 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전쟁을 한다라고 많이 보도를 하고 있고 또 러시아군이 전술적 오류를 하거나 아니면 뭐 많이 파괴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여줘서 전선의 상황을 이렇게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전술적 오류가 있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보인 것 자체는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전체 상황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지금 파괴에 가깝게 타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저항을 강조하는 거는 이제 서방적 시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면에서 더 강하게 이런 것들을 부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군시설을 뭐 계속적으로 전쟁 초기부터 파괴하고 있고 뭐 최근 나온 보도는 뭐 80개에 해당하는 군시설을 파괴했다고 하는데 뭐 이런 군시설에는 뭐 군 헤드쿼터도 있지만 뭐 탄약 저장고 뭐 군사 훈련하는 장소 뭐 앞에서 얘기했던 하리코프 핵연구소라든가 최근에 나온 거는 미국이 지원했다고 주장하는 생화학 무기 연구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자, 이 군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군의 무력화, 비무장화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조건을 만드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목표를 세웠던 건지 아닌지는 불확실합니다만은 군시설뿐 아니라 이제 민간 도시의 기관 시설을 이제 파괴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전력을 장악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뭐 핵 시설을 뭐 장악을 했다든가 이런 거는 보도로 보셔서 아실 겁니다. 뭐 서구나 러시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언론에서는 뭐 러시아가 핵을 가지고 뭐 방사능 유출하고 뭐 큰 사고를 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거는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 같고요. 이 핵 시설을 핵 발전소를 장악함으로써 그 우크라이나에 공급되는 전력망을 지금 파괴하거나 장악을 하려는 그런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도시 기간 산업, 주요 산업에 이르기까지 지금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를 함락하지 못해서 러시아가 왜 이렇게 전투를 잘 못하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도시 함락 자체를 어, 우크라이나 정부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도시를 함락하는 전쟁을 계속할 수는 있겠으나 함락 자체가 목표였는가는 좀 저 자신은 이제 의심이 약간 들기는 합니다. 지금 뭐 그 헤르손은 장악했고 마리우폴을 지금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격전을 벌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마리우폴 같은 경우는 그 돈바스 지역에 있는 항구고요. 여기가 바로 친러 반군을 공격하는 아주 중요한 거점으로서 아조프 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마리우폴을 파괴하고 여기를 장악하는 거를 지금 목표로 세워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선이 약간 좀 지지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 민간인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 민간인을 인도주의적 통로로 대피를 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가 있겠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도시를 대대적으로 이제 침공을 하고 폭격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민간인들이 내부에 거주하고 있어서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인도주의 통로로 민간인들을 대피시킨 후에 보다 더 강력하고 좀 잔인한 대규모 폭격을 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망. 일단 결국 전쟁 상황도 중요하지만 이
이 전쟁은 이제 평화 협상이 어떻게 맺어지느냐, 정전 협상이 어떻게 맺어지느냐로 결론이 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쟁 초기부터 이제 협상은 시작이 되었는데 일단은 협상에서의 주도권은 제가 볼 때는 러시아가 쥐고 있다고 봅니다. 뭐 일부 한국 언론에서는 뭐 러시아가 초조해져 갖고 뭐 평화 협상을 맺기 위해서 뭐 투르크 대통령과 뭐 터키 대통령과 뭐 1시간 반 동안 뭐 논의를 했다는 둥 이렇게 보도를 하지만 이거는 맞지 않는 말이고 이 협상의 지금 주도권은 러시아가 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굉장히 잘 싸운다고는 하지만 우크라이나 군이 궁극적으로 러시아군을 격퇴시키거나 러시아를 군을 그 우크라이나 국경 밖까지 밀어낼 만한 그런 그 힘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한테 지금 뭐 협상을 하면서 됐어. 응, 알았어. 응. 협상을 하면서 그 제공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터할 만한 그런 요인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당연히 러시아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휴전을 요구하겠지만 그거를 요구하기 위해서 뭐 러시아를 뭐 자국이 이렇게 협상 카드를 갖고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세팅한 그 협상 테이블의 안건들을 우크라이나가 따라가는 그런 형국을 취하고 있고 지금 너무 당연히 러시아에 제공하는 그 안이 우크라이나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지연되고 추가적인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그 비무장화라는 그거와 입각해서 또 나토 가입을 금지시킨다는 거와 더불어서 지금 중립국 아니라고 구체적으로 러시아가 제시한 걸로 나오고 있죠. 중립국 안으로 하자면 지금 뭐 러시아가 워낙 원했던 대로 나토나 뭐 EU 가입은 모르겠습니다. 나토 가입은 이제 확실히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그 군의 규모를 축소하는 등 비무장화의 일부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 측에서 우크라이나 전역을 완전히 이렇게 벌거벗은 것처럼 비무장화 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군을 규모를 상당히 축소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나온 것은 이제 오스트리아안이라고 이제 러시아가 제안한 것이 오스트리아안이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오스트리아가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이후에 어, 그 독일과 마찬가지로 베를린과 마찬가지로 그 미소 영프 4개국이 분할 점령했죠. 그래서 분할 점령을 종결하면서 모스크바 각서랑 국가조약을 맺어갖고 오스트리아를 이제 중립국으로 만든 건데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그 오스트리아식의 중립국 안을 뭐 오스트리아 아니라 우크라이나 안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름 하에 이제 거절을 했는데 뭐 이 모델을 뭐 우크라이나 아니라고 모델이라고 하든 뭐 오스트리아 아니라고 이름을 붙이든 뭐 스웨덴 모델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그거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사실은 이 중립국을 하고 군사력을 축소했을 때 이제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걸고 넘어지거나 아니면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스트리아 안과 같이 간다고 하면 우크라이나가 어떠한 전쟁에도 참가하지 않고 군사 동맹을 누구하고도 맺지 않고 또 외국군 주둔 혹은 군사 기지 제공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의미는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미군이나 나토군에 의해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군사 무기들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하거나 향후 놓지 않도록 할 것 같습니다. 탈나치와 관련해서는 뭐 정권을 교체하려고 시도했던 것 같고 그것이 뭐 여러 보도에 의하면 뭐 실패한 걸로 얘기되어지는데 앞으로 이런 뭐 정권 교체 가능성이 아직 완전히 없다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이제 러시아어를 보호하거나 러시아 주민을 보호하거나 이런 것들을 뭐 헌법이나 법제화하는 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돈바스의 경우는
이미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러시아 측에서 돈바스와 루간스크의 독립을 승인했잖아요. 예,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이 돈바스를 민스크 협정의 방식으로 민스크 틀 내에서 우크라이나의 영토로 남겨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치면 돈바스의 독립을 우크라이나 정부도 승인을 하고 이후에 뭐 돈바스를 러시아로 병합할지 아닐지는 이제 추후의 문제지만 돈바스의 독립을 승인을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뭐 지금 이 전쟁이 어쨌건 돈바스 분쟁과도 관련이 큰 것으로서 러시아가 아마 양보하지 않는 조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크림의 영구 귀족을 요구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크림을 병합을 했고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여전히 이 크림 반도는 우크라이나 영토인 것으로 되어 있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 정부의 크림 병합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참에 아마 크림을 영구히 러시아로 귀속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영토 할량이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되어지듯이 이 아조프의 연안으로 그 마리오폴을 위시해서 이 아조프 연안이 지금 그 러시아군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애써서 전쟁을 한 다음에 이 지역을 그대로 고스란히 돌려줄지 아니면 이 지역의 일부를 러시아가 어떠한 형식을 갖춰서라도 장악을 계속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보로시아 땅이라고 우리 알고 있는 그 지역을 전체를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그 연안을 따라서 일종의 흔히 얘기하는 왜 코리도라고 얘기하는 통로 방식으로 여기를 뭐 일시적으로나마 아니면 요구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러한 세팅이 지금 앞에 놓여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러시아는 처음부터 이거를 할 걸로 다 그 계획을 세우고 테이블에 놓았던 거고 지금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크라이나 상황이 바뀌면서 얼마나 우크라이나가 하는 수 없이요. 억지로 이거를 수용하느냐 아니냐에 지금 달려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러시아의 전략을 보면 협상에 임하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 하는 거와는 달리 제가 볼 때는 협상을 조속하게 타결하는데 목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꾸로 이 협상이 지연되는 과정 속에서 러시아가 그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지속 타격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러시아의 그 감춰진 의도, 즉 우크라이나의 초토화 에 아주 적합한 상황이죠. 예, 협상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부로 하여금 협상에서 그 러시아가 제안하는 거를 수용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방식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우크라이나를 이참에 초토화시킨다라는 거를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전쟁으로 인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나는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 우크라이나 인민들의 주민들의 난민화 이것도 보이지 않는 러시아가 원하는 바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흥미롭게도요. 우크라이나 전체 인구가 과거에는 4천만 명에 해당했는데 2014년 크림 병합 이후에 우크라이나 안에 그 주민의 수가 인구가 1,000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 분쟁이 나기 전에 이미 1,00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전쟁 와중에 이제 난민으로 이미 350만 명 정도 이미 나갔다고 얘기하고 향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원하는 방식의 어떤 형태의 국가가 됐을 때 그러한 국가 속에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또다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실은 우크라이나 인구가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의 국력을 약화시키는 데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결과적으로는 러시아가 원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지금 EU에 경제적인 부담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전쟁의 와중에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마음과 뭐 그 동병상련과 뭐
동정과 이런 것들이 포함해서 난민들을 적극 수용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뭐 시리아 난민 때도 그랬지만 이런 난민의 대거 EU로의 유입은 EU의 경제적으로도 향후에 크게 부담을 안겨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사실은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그 각국의 뭐 영국, 뭐 미국 할 것 없이 각국의 화상회의를 하면서 그 젤렌스키가 감동적인 연설을 하고 외부 세계를 계속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러시아군을 대적할 만한 어떤 군사적 지원을 현재 받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무기나 이런 것들의 우크라이나 이전도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수 있어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러시아가 제시하는 뭐 중립국가 아니라든가 나토 가입을 포기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이제 이미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우크라이나의 어떤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 러시아 외에 이제 다른 나라 강대국들이 포함된 미국 등 강대국이 포함된 안전 보장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구할 만한 걸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협상에서 타 국가들, 뭐 그 미국이 되든 뭐 영국이 프랑스나 영국이나 뭐 다른 나라를 끌어들였을 때 이 협상이 보다 진전이 빠르지 않게, 그러니까 더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건 현재는 아직까지는 앞에 경과에서도 봤지만 러시아군이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그 전투에서의 승리라고 하나 전쟁에서 승리 이거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현재까지는 아직도 결상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푸틴과의 뭐 직접 협상을 하겠다 뭐 이런 걸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푸틴 대통령 아마 젤렌스키 대통령과 둘이 마주 앉아서 이 협상을 진행하는 그런 거를 할 걸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가 거의 항복 수준으로 러시아 원하는 걸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뭐 최종 단계에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무릎을 꿇을 때 푸틴이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도 고심이 되는 부분은 이런 거겠죠.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이제 다 갈 수밖에 없다고 해서 간다고 했을 때 이것이 이제 러시아 국내 정치적인 반영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도 부담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민 투표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국민 투표를 지금 이 모든 협상이 완료되기 전에 러시아군은 철수하지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러시아군은 철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투표를 진행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끌게 되면 그만큼 더 큰 피해가 우크라이나 측에 부과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예, 제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강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한국의 그 주류 언론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작금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보도에서 그 행간에서 읽을 수 없었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 강윤희 교수님이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문제이기는 하나 왜 지금에서 이렇게 불행한 비극적 사태로 진전되었는지에 대한 그 배경 설명을 잘 해주셨고 푸틴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던 그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탈나치화라고 하는 그 용어에서 담긴 의미들이 무엇이고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관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생각들을 좀 잘 풀어서 해석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강윤 교수님께 이제 공감을 하게 되는 것은 국내 언론에서 사실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그 마찰 속에서 나타났던 군사적인 대결과 갈등의 전황들을 보고할 때 상당 부분 그 러시아가 무력하거나 아니면 마치 오합지졸과 같은 이 군사 그 행동들을 보여주는 걸
언론이 보도하는 태도는 굉장히 어찌 보면 그러기를 원하는 어떤 기대나 이런 것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지금 사태를 보면서 국제 연대라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굉장히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서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작전들을 수행하다 보니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이 이렇게 유라시아 20일에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하는 내용들을 일반인들에게 좀 전달이 좀 돼서 다른 면을 좀 들춰내고 바라보고 해석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따가 5분의 토론자의 질문과 이런 내용들이 나올 텐데, 그때도 다시 한번 강인희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국제관계 영역이 아니라 이제 경제의 문제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 국가들이 받는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뭐 한국에는 일부 청년들 중에 러시아의 뭐 ETF나 이런 곳에 투자를 했다가 굉장히 미국의 제재에 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곤란한 상황들 처하기도 했는데, 국내에서 제가 여러 경로를 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이 문제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입장들을 쭉 이렇게 한번 봤는데, 오늘 저희들 회의에 참여를 해주신 우리 NH투자증권의 신한종 박사님께서 나름대로 굉장히 깊이 있는 러시아에 대한 또 유라시아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석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모셨습니다. 우리 신한종 박사님께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세계 경제 영향과 전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20분 동안 또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들리시나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지금 목소리가 되게 좋은데, 저는 지난주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그리고 혹시 중간에 오버하게 되면은 이게 코로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경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이 페이지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예, 좋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일단 저희가 그 앞에 있는 겁니다. 전 페이지인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상하지 못했던 리스크들이 계속 나오는데, 첫 번째로 예상하지 못했던 거는 앞에서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푸틴이 돈바스 지역에 집중된 게 아니라 이게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할 줄을 대부분 전문가들이 예상하지 못했다. 이게 엄청난 리스크고요. 그리고 또 이게 단기로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도 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겠고요. 두 번째는 바이든이 이렇게 초강력 제재를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럽연합이 거기에 동참할 줄을 예상을 못했는데, 아마 푸틴도 예상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푸틴이 먼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차례 펀치를 날렸는데, 반대쪽에서 바이든과 이 서방이 푸틴이 예상할 수 없는 그 펀치를 날려버려서 지금 완전히 이상해지는 상태인데요. 문제는, 그래서 이 경제를 볼 때 많은 분들이 이게 전쟁이 이제 언제 끝날 거냐, 평화에 되면 언제 될 거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전쟁의 단기화, 장기화도 문제가 있거니와 단기로 끝난다 하더라도 제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데요. 전쟁이 만약에 한두 달에 끝났다고 쳐도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에 대해서 이제 왜 침공했는지부터 해서 그 이후에 있던 사태의 책임을 물을 텐데, 서방으로서는 제재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높아지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지금이 아니고 점점점 커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한 대 펀치를 맞은 푸틴은 그럼 여기서 가만히 있을 거냐, 아니면 다시 한번 우리 예상할 수 없는 그 펀치를 날릴 거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죠. 지금 쓰지 않은 어떤 무기들을 더 쓸 수 있을 거냐는 문제도 있겠고요. 그리고 실수로 이게 나토 선을 넘어갔을 때 문제는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일부에서는 이런 가능성들을 지금 10% 정도면은 그동안에 거의 없었던
불가능했다고 보는 이런 것들이 핵을 포함해서 10% 정도의 가능성들이 지금 높아져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은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있겠고요. 뒤에는 제가 말씀드릴 게 단순히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하고 연결되는 세계 정치 질서가 경제 질서의 변화까지 오르게 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40-50년 동안 보지 못했던 1970년대 시기의 스태그플레이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그다음 페이지는 자 아이고 이 뒤로 가는 건데 왜 안 될까요? 예, 자 잠깐만요. 하시겠어요? 예, 다음 페이지 보시죠. 3페이지로 가십니다. 자, 요 러시아 신용 등급이 바로 전쟁 직전에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 등급 하단에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마음 놓고 투자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리플 B 마이너 정도였는데요. 빨간색으로 전쟁 이후에 급격히 바뀌어서 C3, C 마이너 정도니까 디폴트 나도 무방하다 이렇게 나오면서 러시아가 디폴트 나면서 전 세계 지금 뭐 이르시 얘기 나오는데 좀 오바죠.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는 요 그림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 죄송합니다. 좀 이따 전화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러시아 국가신용 등급은 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될 때보다 실은 등급이 더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98년에 러시아는 달러로 빌린 그 채권을 돈을 모라토리엄으로 나중에 지급을 했고요. 그래서 디폴트를 안 갔습니다. 오히려 로컬 채권이 디폴트를 낸 아주 특이한 경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의 이행이었기 때문에 서방의 자금이 많이 필요했고 그 시장의 중요성 때문에 그쪽은 디폴트를 안 내고 모라토리엄으로 로컬 채권은 거의 60-70% 금리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로컬을 디폴트를 낸 특이한 케이스. 지금은 반대의 케이스입니다. 외화는 디폴트 날지 안 날지 걱정하는 이런 상황이고 로컬은 채권자가 전부 다 로컬 러시아의 은행 보험돼 있기 때문에 디폴트 낼 가능성이 별로 없고 루블화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갈 것 같은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러시아 경상수지를 보면요. 이 와중에 경상수지는 계속 흑자입니다. 왜냐하면 수입은 안 되고 자 가즈프롬 등등으로 가스 등등으로 판 달러나 유로는 계속 들어올 겁니다. 외환보유고가 한 6,500억 달러 중에 위안화 한 16%, 금 한 20%에서 35%, 3분의 1 빼놓고 나머지 다 동결이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지만 그 돈을 쓰지 않고 이렇게 경상수지 흑자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근근히 버텨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전쟁 이후에 무디스가 예상한 러시아의 경제 지표, 재정 지표입니다. 보시면 성장률이 올해 한 플러스 한 1%, 1.5 예상했다가 마이너스 7% 나왔는데 제가 어제 스베르뱅크하고 컨퍼런스 콜에서 보니까 10에서 15%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그런데 내년에 마이너스 3%를 가면서 국가 경제는 한번 위축되면 거기도 적응합니다. 완전한 폐쇄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올해 한 10%에서 15%까지도 충격이 가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점점 얕아지면서 적응해 갈 거라는 거고요. 문제는 인플레입니다. 지금 무디스는 16%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20에서 30% 이상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재정이 약화되면은 돈을 루블화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루블화 가치는 지금 125, 110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대로 가면은 150 루블도 가능하겠고요. 만약에 제재가 아주 오래된다. 그러면은 200 루블도 이 머지않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황이나 상황에 따라서 제재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러시아의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인플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재정 수지 적자 마이너스 4%, 5%는 감당 가능하고 여기 보시면 그 정부 부채 비율이 있는데요. 20% 정도로 아주 낮습니다. 자, 러시아 디폴트 난다고 얘기하는데 채권이 별로 없습니다. 채권이 있어야지 디폴트가 나서 심각한 문제. 우리 98년과 이렇게 되는데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98년 외환위기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 다른 상황인데 경제가 이제 다 막혀져서 항상 위축되는 이런 상황이지 그 채권 디폴트로 나오는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또 한번 좀 보시면요. 실제 디폴트 우려나는 채권은 정부 외화 채권입니다. 달러 돈 유로인데 자 409억 달러가 외화인데 그중에 외국인 보유가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3조 정도 됩니다. 요게 지금 문제겠죠. 그 다음에 정부 로컬 채권, 루브라 채권은 전부 다 루브라로 변제하면 되니까 문제 없습니다. 회사채 유로본드는 213억 달러가 외국인 보유인데 가즈프롬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달러 번제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두 개 다 해봤자 실은 20조, 한 40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다른 이슈가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크림반도 병합하고 나서 2014년 이후에 발행된 채권은 fallback 조항이라고 대체 조항이 있는데요. 유로로 또는 달러로 발행했는데 변제를 루블화로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일, 26일은 러시아에서 우리 냈다 하는 거는 루블화로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16일 거랑 이제 4월 2일자, 4일자가 오는데 이게 꽤 큽니다. 한 200억 달러 좀 되는 게 있는데, 돌아오는 게 지금 있는데요. 그게 그 조항이 없는 그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달러로 줘야지 되는데, 만약에 루블로 줬다 그러면은 이거는 채권자 입장에서 S&P 무디스에 따라서 이건 디폴트입니다. 제한적 디폴트죠. 그런데 요거를 낼지 안 낼지는 서방과의 관계에 따라서 푸틴이 결정할 건데요. 이게 우리가 밖에 돈이 있는데 네가 못 쓰게 해가지고 우리가 못 넣는 거지. 그래서 정상 참작이 가능할 것 같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디폴트입니다. 이거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상황은 그렇게까지 엉망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 뒤에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고 있어서 디폴트 얘기는 요 얘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스위프트와 은행과 기업들의 상황입니다. 기준금리를 지금 뱅크런 낸다고 해서 초반에 스베르방크 앞에선 쭉 행렬해 있는데요. 실제 요점 더 길게 보면은 저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자, 기준금리 20%를 올렸습니다. 이거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지금 대처를 잘한 거죠. 돈 나가지 말라고 한 건데 바로 그 다음에 강력한 제재가 왔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한 페이지 다시 넘겨보시면 러시아 은행들은 구조가 어떻게 되냐? 러시아 은행들은 저희가 이제 가보면 국영은행이 거의 72%입니다. 요게 실은 러시아 경제 문제였습니다. 민영화가 안 된 거죠. 아직 자본주의화가 잘 안 된 그런 게 있어서 너무 느리고 뭐 좀 비효율적이다 했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강점입니다. 자, 정부 컨트롤 받고 있다는 것들이겠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중요한 건 스위프트 제재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실제로 2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스베르가 빠졌고요. 1등이 빠졌습니다. 2등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3등, 4등에 이제 가즈프롬이 빠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태리 어느 은행이 뭐 바키오 뭐 이런 은행들이 그 흔들려 가지고 금융 시스템이 좀 흔들린다 이 정도. 근데 이제 25%니까 상당히 부담은 있는데 스베르하고 가즈프롬뱅크 등의 주요 은행들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제재를 받는다 하더라도 어렵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끌고 갈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상태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시간을 벌었을 뿐이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말로 가거나 내년 가면 갈수록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점점 제재는 강화될 거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시간을 한 번 번 거고요.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업들은 이 러시아 은행들은 대기업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다른 브라질하고 다른 데 비교해 보시면 자 250명 이상의 이 대기업들이 거의 80% 이게 실은 이 러시아 경제 문제였는데요. 오히려 이럴 때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즈프롬하고 로즈네프트가 매출이 50% 줄었다. 뭐 올해 내년에 그러면 사람을 쉽게 자르지 못하고 미안하지만 당분간은 연봉을 한 5천만 원만 받아라 이렇게 나오면서 20, 30대는 버티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40, 50대는 옛날에 어려울 때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면 버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렇게 연봉이 줄는데 인플레가 4, 50 올라가거나 하면 아주 힘듭니다. 예, 짜증이 나겠죠. 그럼 이제 이런 겁니다. 수입 물가가 엄청 올라서 그동안 막 썼던 삼성 핸드폰 또 이제 애플 이제 못 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샤오미를 쓸 겁니다. 이렇게 러시아는 중국 경제 편입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면서 미국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글로벌 정치 문제가 아니라 이 경제 질서의 변화로 위안화 패권의 문제가 오르고는 그러니까 러시아가 만약에 거기 잘 적응하게 된다면 중요한 시장과 함께 중요한 어떤 수단을 잃는 이릇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만약에 러시아가 연착륙을 한다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도 갈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세계 경제 충격인데요. 일단 세계 경제 전후의 전망들이 성장은 둔화시키고요. 하나 내려보시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14페이지 한번 보시죠. 성장은 한 1% 이상씩 확 다 줄여버리고요. 인플레이션은 뭐 한 2, 3% 이상씩 다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성장을 오히려 인플레가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올해 내년인데 직격탄은 유럽연합입니다. 아주 어려울 거고요. 올해는 스태그 상황에 들어간다 보고 있고 내년에도 좀 애매한 미국도 실은 비슷한 상황이 날 거긴데요. 그래서 70년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이제 날 거냐 말 거냐가 저희 금리 또 유동성 축소 이거 맞물려서
세계 경제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일단 원유는 115, 125 왔다 갔다 하는데요. 요즘 기름값 장난 아니죠. 저도 지금 외곽에서 한 달 전에 1,600원에 했는데 지금 지난주에 2,000 얼마씩 나오죠. 잘 안 빠질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내년 정도, 올해 내년 정도까지 혹시 한 내년에 좀 빠질 수 있겠죠. 자, 이 에너지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특히 이 유럽 연합은 우리의 벤치마크였습니다. 평시에 이제 이런 이슈가 없기 때는 유럽처럼 가자. 신재생도 많이 넣고 변화. 근데 유럽의 약점이 러시아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너무 빨리 갔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겨서 탈피를 해야 되니까 신재생 같은 거 속도를 좀 더 빨리 해도 안 되니까 다시 석탄 이런 거 막 써야 되겠고요. 미국으로서는 잘못하면 쉘을 이제 다시 가동해야 될 상황도 생기는 에너지 가격 혁명, 에너지 가격 대전환에 어떤 스톱을 걸거나 더 빨리 하거나 이런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다음 페이지 소맥입니다. 밀가루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제 밀가루 가격 급등하니까 먹기 어려울 상황이 많이 될 거고요. 중동의 아랍의 보험의 문제가 여기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자 지금 소맥 가격 올라간 거는 러시아 것만 반영한 겁니다. 러시아 수출만.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게 됐을 때 우크라이나 쪽도 수출을 막게 된다면은 이거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실은 걱정이고 다시 중동을 강타하면서 원자재 가격의 급등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요게 지금 이슈게 또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한 2페이지 넘기셨어요. 뭐 이건 뒤에 금 그리는 투자 쪽이니까 빼고. 자, 미국 지표입니다. 이 19페이지 보시면 성장은 4%에서 한 2.8로 내릴 거예요. 그다음에 그 PC라고 이제 인플레이션 보는 건데 이거는 4%로 급등시켰고요. 그 미국 기준금리 저희도 이제 좀 채권하고 뭐 저 글로벌 투자 뭐 이런 게 좀 FX 전문이기 때문에 미국의 연준의 그 흐름들을 보는데 지금 금리를 막 올린다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 침체가 오히려 내년 정도는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유럽은 실은 더 스태그플레이션 심화되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21페이지처럼 70년대의 스태그가 나올 거냐가 이게 제일 중요한 세계 경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아마 그 대부분이 일을 한 80년대, 90년대 하셨기 때문에 70년대의 그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없습니다. 특히 지금 젊은 사람들은 더 하고요.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낮은 것만 봤고 금리는 내려가는 것만 봤는데요. 반대의 경우가 혹시 나올 수 있을까를 이 시장에서는 10년 전부터 계속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으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게 완전히 확 지금 부각된 상태인데요. 70년대하고 지금이 다른 게 뭐냐 이렇게 비교해 보면 첫 번째 22페이지 한번 보시면 가장 큰 문제는 70년대의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국가 중심의 케인즈주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국가가 만능이라고 생각했고요. 성장과 고용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때였고 정부 실패가 있었던 때. 그 뒤로 인플레이션이 잡혔고 낮은 금리가 있었던 때는 실은 신자유주의입니다. 효용이 중요했고 자 그랬던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시장 실패가 생겨서 지금 다시 국가 만능의 시대로 바뀐 이게 실은 더 큰 문제인데요.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이건 비슷합니다. 두 번째 70년대에 심각한 지정학적 위기들이 있었죠. 베트남전의 실패, 중동전에서의 실패에서 미국의 파워들 국제정치 질서가 도전받았던 때였고 이게 에너지 가격을 강타했던 것도 비슷합니다. 그때랑 완전히 다른 거는요. 그때는 아서번즈라고 하는 연준 의장, 연준 동생이 상당히 약화됐고 그 닉슨의 아바타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는 연준이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는데 지금은 연준이 어떻게든 잡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네, 독립성도 강화되고 소통도 했기 때문에 요거는 다른 측면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 2020년대 이 앞으로 몇 년 동안의 이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70년대와 과연 같을까 다를까를 보는 핵심 키는 저는 달러의 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레튼 우즈가 70년대 붕괴하면서 금태는 떨어지면서 이 달러가 엄청나게 약화됐고 미국의 패권 지위가 흔들린 건 아닌가라는 그 뒤로 이제 달러가 망한다는 책이 많이 나왔다가 80년대 이후에 실은 달러가 다시 강해졌기 때문에 이게 버텨줬는데요. 그때는 벌컥 금리 올린 것도 있었고 페트로 달러도 있었고 또 저기 소비에트와의 경쟁에서 승리한 것도 있었고 근데 이런 글로벌 경제 질서의 격변기 달러의 위상에 문제가 생길 만한 게 지금 있느냐 봤을 때 위험 요인은 아까 자 위안화 패권이 강화되는 심지어 사우디가 결제를 달러로 위안화로 한다 그러고 러시아도 갖다 붙는다 그러고 또 여기 중요한 게
우리 서방 쪽에 이제 미국과 일본과 유럽과 한국은 제재에 참여했는데요. 신흥국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 참여하지 않고요. 그냥 중립. 멕시코 중립. 브라질, 남아공. 여기가 지금 러시아의 숨통을 틔워주면서 아마 중국 경제 편입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실은 상당히 높아지면서 이게 장기적인 이슈로 지금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할 건데 지금으로 봐서는 여전히 달러 패권에 대한 신뢰는 높습니다. 지금 이렇게 앞으로 불확실하면은 돈은 미국으로 달러 베이스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 3번이 흔들리지 않는 한은 70년대 같은 아주 높은 인플레가 계속 나오기는 어렵고 단기간의 스태그플레이션과 한 뭐 내년쯤 되면은 다시 인플레가 조금씩 내려가고 오히려 경기 침체가 오면서 서서히 줄어드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는 이제 80년대 뭐 단기 좀 이런 것들은 좀 빼고요. 한 두 페이지 넘겨서 25페이지 보시면 인플레 상황이 중요한데요. 1분기 고점 치고 한 7, 8% 나오고 2분기 한 5.7, 5% 뭐 이렇게 나오다가 제 예상은 한 4%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미국의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인덱스가요. 그래서 연준은 금리를 상반기 한 올해 9월까지 계속 올리다가 그때뿐 아니라 양적 긴축이라는 또 힘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줄이면서 하면서 지켜보는 것 때문에 시장 금리는 기준금리에 천천히 올라가는 것과 달리 먼저 반영돼서 아마 상반기 높고 자 이거는 채권의 금리가 오르게 되면 주식에서 채권으로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금 이동으로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주의를 하시고 자산의 변화를 많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주식 금리나 인플레도 금리도 상반기 급등했다가 후반에 천천히 내려가는 상황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인데요. 29페이지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계속 지금 생각하면서 도대체 이 전쟁의 정치 경제적 의미는 뭘까 고민하고 있는 건데 그냥 나름 생각해 본 겁니다. 이게 아마 오늘 토론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0년 동안에는 40년 동안에는 경제적인 판단이 그냥 대부분이었습니다. 9.11로 빌딩이 무너져도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바이찬스 주식의 바이찬스 뭐 이랬거든요. 근데 상호 우전론으로 돼 있어서 서로가 이렇게 역결이 있어가지고 쉽게 건들지도 못해 이렇게 나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초강력 제재가 나와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경제적인 판단뿐 아니라 정치적이고 지정학적 판단이 우위에서는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무지하게 나올 거고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경제를 저희 보는 입장에서는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틀어진 거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입니다. 두 번째는 저는 러시아가 왜 이런 무모한 이슈를 저질렀느냐 했을 때 아이덴티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라시아에서의 러시아 슬라브주의 또 유라시아 우리의 어떤 특수성 인정해달라. 이거 다문화주의로 인정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를 다른 나라에 이제 침공하면서 할 때까지는 보편주의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이 국제 질서의 충돌이 될 수 있겠고요. 이게 비단 러시아만이 아니고 중국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때문에 보편성과 특수성의 충돌이라고 부르는 서방의 측면에 이건가 아니면 옛날에 헌팅턴이 얘기하고 또 누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문명의 충돌인가 우리 문명권에서 일어나는 것들인데 그죠? 이렇게 볼 것인가에 대한 가치 정체성의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편가르기가 엄청나게 심화될 것 같은데요. 이제 민주주의 동맹이라고 하는 미국, EU, 일본, 한국 등의 선진국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천천히 진행됐던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신흥국들이 인도와 브라질과 멕시코와 남아공 등의 신흥국들이 빠지면서 아주 골 때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인도입니다. 인도는 실은 미국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죠. 예, 이게 전통적으로 비동맹 국가인데다가 러시아하고 옛날에 파키스탄과의 관계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많이 러시아 친했고 무기가 거의 3분의 2가 러시아제로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인도는 또 유가 급등은 인도한테 쥐약입니다. 아주 그냥 죽으려고 그래요. 예. 재정 적자 경상수지 적자 동시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125달러짜리 유가 상황에서 러시아랑 친해서 한 85달러에 얻을 수 있다면 땡큐입니다. 거기다 비료입니다.
등등의 문제가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요. 인도로서는 실용주의적으로도 자 이렇게 하는 거를 미국이 가만 놔두기가 어떻게 건드리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신흥국에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세상은 한 세 가지로 민주주의 동맹과 권위주의 국가와 미국의 압박을 받는 그 다음에 나머지 신흥 이렇게 나눠져서 자 신흥국들의 양쪽과 다 거래를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다음 페이지가 이제 오늘 결론이기도 한데요. 자 이거는 지금의 이제 저희가 저 경제 금융투자를 볼 때 이게 그동안 실은 되게 편했는데 이게 신자유주의의 한 40년이었고 앞으로 국가 중심으로 다시 회귀하는 이게 혹시 40년 50년씩마다 바뀝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자 1990년에 제가 90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냉전, 대학 가니까 탈냉전. 근데 저희 아들이 다시 고등학교 가니까 신냉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30년은 되게 특이한 패러다임 안에 우리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해피한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전염병도 없고 전쟁도 없고 그러니까 할배들이 전 세계 돌아다니고 근데 이제 이거 찾기가 이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은 실은 그래서 미국 우리가 분석하고 경제에서 특히 그럴 때는 월가를 받습니다. 뉴욕을 받죠. 뉴욕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고요. 근데 그거는 딱 40년이고요. 자, 이제부터는 뉴욕이 아니고 워싱턴을 봐야 되겠고요. 우리가 한 뭐 1000억, 2000억 손해 보더라도 확 제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불확실성으로 가는데 그래서 어디가 이럴 거냐 보면 실은 또 미국이 또 유리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자, 요런 것들은 그건 다음 페이지 넘겨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내 투자들도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다음은 아마 이슈가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실제 투자와 기업이 투자는 그나마 낫습니다. 오늘 저기 정리하고 나오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기업 공장은 어떻게 할 거며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상당히 복잡한데 속도가 더 빨라져서 더 힘들 겁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경제와 금융투자 쪽에서는 이 그 밸류체인에서 좀 더 유리한 그다음에 좀 더 안전한 이런 이슈에서 자연스러운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이득을 보는 예를 들어서 멕시코, 그다음에 베트남, 뭐 중남미 특히 지금 이 상태로 러시아 쪽에 이 그 상황들이 제재가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제일 부각된 나라들이 중남미입니다. 중남미로 돈이 쏟아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더 유리한 쪽으로 기업들도 또 투자도 이렇게 연결이 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신한중 이사님께서 아주 흥미롭게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각도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뭐 유라시아의 그 남서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극적인 사태를 또 유라시아 동단에 있는 또 분단되어 있는 한반도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관찰하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또 변화에 어떤 동력들이 작동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경제의 문제만을 놓고 봤던 시대는 이제 가지 않았는가. 경제의 문제와 또 지정학의 문제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또 투자처의 어떤 변화를 또 가져오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군사적인 어떤 그 대결들과 이런 상태를 경험하고 있지만 늘 일상적으로 투자를 또 경험하는 분들은 또 현장에 있는 또 기업인들은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유라시아 지역과 긴밀한 어떤 협력을 해야만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경제 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투자처를 바꿔야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의 어떤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어떤 그 거시적인 시각에서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현재 이 사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테러 제재가 시작이 됐고 거기 또한 한국도 참여하고 있죠. 또 이에 대응해서 또 러시아는 역제재를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전격적으로 또 예상했던 규모를 훨씬 넘어서는 강력한 테러 제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테러 제재의 내용들은 무엇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그 제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또는 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여러 가지의 그 협력들이 어떤 방향으로 진전될 것에 대한 전망을 우리 법무법인 세종의 박효민 변호사님께서 한 20분 동안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세종의 박효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금 앞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경제 제재라든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이제 경제적인 영향에 대해서 되게 흥미롭게 되게 재밌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다소 딱딱한 이제 법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좀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과연 앞으로 한러 경제 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미 뭐 다 뭐 말씀해 주신 거라서 요새 이제 우리는 이제 뉴 노멀의 시대로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이제 전 세계는 지금까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거의 40년간 전쟁도 없고 상당히 평화로운 시대를 살다가 이제는 정말 신냉전이 이제 다시 도래하는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이제 신갈등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일 최초에는 당연히 이제 중국의 상당히 갑작스러운 기술에서의 상당히 미국을 앞서는 정부 주도의 그런 것에서 나타났고 그래서 미국의 중국 견제로부터 시작됐으면서 그럼으로써 이제 뭔가 이제 미국이 지금까지 계속 어드버서리로서 이제 계속 갈등을 일으키던 국가들 간의 연합이 되면서 분명히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렇게 전격적으로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한 데는 뭔가 중국과의 이제 뭔가 어떠한 좀 뭐 그런 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동안 계속되었던 미국의 패권에 대한 이제 도전이 이제 정말 이제 뭔가 이제 중국이 힘을 얻고 이제 중국이 이제 자신감을 얻으면서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이제 중러 커플링은 계속될 것이고 지금 계속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너희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해라 안 그러면 너희에 대해서 너희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거의 중국은 이제 뭐 쌩까고 있죠. 그냥 우리는 역사에서 오른편에 서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약간 이제 러시아를 두둔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상당히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엄청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는 정말 새로운 서방 대 이제 중러 간의 갈등으로 이제 다시 새로운 진영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되게 어려운 시대에 된 거죠. 그전까지 평화로운 시대였을 때는 미국과 동맹도 하면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인 영향도 받고 작년에는 보니까 저희가 러시아와의 경제 교역 규모가 9위로 상당히 성장을 했더라고요. 게다가 러시아는 저희가 흑자를 기록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선택을 강요받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일으킨 것도 아닌데 어쨌든 국제 정세에 의해서 선택을 강요받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편에 뭐 어쩔 수 없이 섬으로써 상당히 많은 경제적 이익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좀 안타까운 시대로 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같은 경향은 앞으로 지속될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경제, 국제 정치, 법 이런 영역들이 상당히 이제 따로 떨어져 있었다면 아까 이제 다들 말씀 주신 대로 이제는 경제에서 가장 핵심이 안보죠.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릴 이제 경제 제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국제 경제법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원칙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가 안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예외적인 상황으로 여겨졌었죠. 그래서 국가 안보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위협이 있을 경우에만 경제 제재를 한다든지 이제 국제 경제 규범을 벗어나는 각국이 일방주의적인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트럼프 시대 이후로 오면서 이제 그냥 모든 거에 안보가 붙어버렸죠. 모든 게 국가 안보 위협이 있다라고 하면서 일방주의 정책으로 그냥 다른 나라를 때려버리는. 그래서 국제 경제 규범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약간 의미가 없어진. 그럼으로써 이제 뉴 노멀의 시대로 오면서 경제 제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원래는 예외적인 것. 경제 제재라는 것 자체가 옛날에 전쟁 수행과 함께 발전해 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전쟁이 금지화되면서 제재만 남은 형국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상대국에 대해서 강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하게 남은 합법적 수단인 경제 제재를 이제는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강대국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뉴노멀 시대 하에서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서 뭐 어쨌든 거기서 좀 적응을 하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관리를 해야 되는 시대로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서론이 길었고 이제 경제제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미국 테러 제재 뭐 타임라인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보시면 일단 미국이 이제 테러 금융 제재를 할 때 일단 2024년 처음에 이제 러시아 푸틴이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 주권을 승인하는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날 바로 전격적으로 미국에서 1단계 제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 그런데 이제 이전에 러시아에서 오히려 크림반도를 병합했을 때 생각 외로 전 세계가 놀랐던 게 미국이 상당히 제재를 약하게 했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이게 보시면 쿠바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란에 대해서는 그냥 전면적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제재를 다 해버리는데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는 러시아,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죠. 심지어 크림반도를 병합했음에도 이전에 미국에서는 그냥 분야별 섹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단계 제재에서 상당히 그냥 좀 제한적으로 했죠. 그냥 뭐 딱 지역도 돈바스 지역. 뭐 어쨌든 우크라이나 지역에 한정해서 어쨌든 지금까지 미국의 제재는 다 1차 제재입니다. 미국인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미국인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제재 위반을 하면 처벌한다는 것이 중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 투자 제재를 했지만 이것도 다 돈바스 지역에다가 미국인 보고 투자하지 말라. 뭐 어차피 원래 뭐 거기 뭐 별로 많이 안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금융 제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에 이제 돈바스 지역 이런데 이제 관련해서 이런 이런 사태에 이제 뭐 좀 그런 게 있는 이제 미국인에 대해서 미국인이 가진 이제 자산에 대해서 동결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때는 뭐 금융 제재 대상자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지정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상당히 약화된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겨주시면 그리고는 이제 뭐 이렇게 뭐 제재를 이제 뭐 기존 제재에 따라서 뭐 자산 동결했지만 뭐 이제 뭐 큰 은행은 들어가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제 뭐 상당히 조금 그냥 뭐 예상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뭐 별거는 없었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넘어가 주시면 이제 그다음에 넘겨주시면 이제 드디어 이제 미국 이제 러시아가 다들 생각지도 못했지만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이제 그 돈바스 지역에 침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이 전격적으로 그 다음 날에 바로 신속하게 경제 제재를 부과를 합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이제 미국에서 금융 제재와 수출 통제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때도 이제 보면 이제 미국에서 경제 제재, 특히 금융 제재를 할 때 가장 강력한 게 자산 동결입니다. 그럼 자산을 아예 동결시켜 버리고 그렇다면 이거를 여기다가 뭐 금융을 쏜다든지 하면 바로 그냥 동결을 시켜서 이제 그 자금을 쓸 수 없게 하는 가장 강력한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이 자산 동결 내용에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서 가장 큰 은행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자산 동결 대상에는 VTB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은행에 대해서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환거래 및 대리지불 계좌 제재라는 것을 상당히 전격적으로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스베르방크가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자산을 동결하는 정도에까지는 건 아닌데 그냥 미국 은행이 만약에 요 스베르방크에 왜냐하면 이 외환 거래가 달러로 될 때는 당연히 이제 미국 은행에다가 환거래 계좌를 다 갖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거를 다 폐쇄해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러시아 이제 스베르방크 이런 데 입장에서는 달러로 그러면 거래하는 거에 좀 불편이 생겼다. 그 정도. 이제 달러화 거래 처리를 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되었었죠. 그리고 이제 또 다음으로 넘겨보시면 또 상당히 뭐 신규 뎁트 이퀴티 관련해서 거래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것도 이제 스베르방크 이런 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일부 올리가시라든지 그 가족들 그리고에 대해서 당시에는 제재를 했지만 나중에는 푸틴까지 이제 포함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이런 러시아 올리가시라든지 그 가족에 대해서 자산 동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큰 영향이 없다라는 이제 외국에서 연구 보고서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크림반도 때 푸틴이 상당히 자각을 하고 이제 달러화 자산은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안 되겠다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푸틴이라든지 올리가시들이 상당히 이제 본인들의 자산을 상당히 이제 달러를 이제 다른 화폐라든지 이제 러시아 내로 다 돌렸다. 그래서 스위스 계좌에도 지금 상당히 많이 이제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이제 유로화로도 많이 갖고 있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재를 이번에 보시면 러시아 제재가 상당히 다양한 내용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내용을 이제 벨라루스도 이제 러시아를 원조했기 때문에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후속으로 이제 테러 금융 제재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해서 강력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강력한 제재를 이제 미국에서 쓴 게 이게 미국에서 이제 뭐 외국 은행 중앙은행에 대해서 이렇게 거래 금지를 한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번에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니까 이제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해서 중앙은행과 이제 거래를 하지 말라라고 했죠. 그렇게 되면 러시아 중앙은행이 이제 외부에 가진 그런 자산은 이제 전혀 들고 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외국의 이제 보고서를 보니 이제 2022년 1월 말 기준으로 러시아 외환 보유고가 6,300억 달러인데 지금 절반 이상이 지금 특히 이제 제재 대상국에 지금 다 이제 소유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제 절반 이상이 지금 동결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제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가 이게 똑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편에선 EU라든지 뭐 이런 곳에도 이제 똑같이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랑 각을 세워버리면 우리가 가진 재산도 동결돼서 쓸 수가 없게 되는구나라고 이제 자극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금융 쪽에 이제 계신 분들 만나보면 이게 이제 상당히 이게 미국이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거는 상당히 본인들에게도 자충수가 되고 결국 이란 러시아에 대한 중앙은행이라든지 어쨌든 이걸 달러 웨포나이즈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심각한 형태로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해서 이제 거래를 금지해 버린다든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린 스위프트 제재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달러라는 것이 물론 미국의 통화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모든 이제 국가들이 상당히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맘 놓고 우리의 일상생활의 시스템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던 건데 시스템에 대한 이제 불안이 이제 계속 제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다음으로 이제 러시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앞에 러시아 계속 이제 러시아의 제재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비판이 되었던 게 결국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파는 게 에너지인데 왜 미국은 에너지는 이제 제재를 하지 않냐라고 해서 이제 미국에서 러시아산 원유가스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공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것은 미국에 대해서 수입 금지죠. 근데 미국은 거의 러시아산을 수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적으로는 이제 거의 러시아에 대해서 큰 타격은 없겠지만 이제 뭐 어쨌든 뭐 시그널링은 있겠죠. 전체 경제. 그리고 지금도 미국이 EU에 대해서 너희 러시아 왜냐면 EU가 결국에는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해야지 러시아에 대해서 타격이 가니까. 근데 지금 지금 EU 안에서도 지금 이게 이견이 너무 많아서 러시아 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제재는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이제 많이 좀 제가 봤을 때 EU 입장에서는 지금 할 만큼 했다. 우리는 지금 제재 동참 지금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뭐 러시아의 이제 뭔가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해서 이제 또 대거 제재를 했죠. 어류 해산물 뭐 이런 거 주류 이런 것들. 그래서 아무튼 이래서 이제 넘겨 보시면 그리고 이제 또 강력한 제재 중앙은행에 대한 거래 금지와 함께 이제 또 나타난 게 이제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스위프트 제재죠. 근데 스위프트 제재는 이제 미국 제재는 아니죠. 왜냐하면 스위프트라는 기관이 이것도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조합인 기관인데 이거는 EU에 있죠. 브뤼셀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EU 규정과 브뤼셀 법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EU에서 무조건 근거 법률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란에 대해서 스위프트 제재했을 때도 EU 규정에 근거해서 됐었죠.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그래서 이제 미국이 계속 EU랑 같이 이제 발표를 했었죠. 우리 스위프트 제재할 거다라고 하고 실제로 스위프트 제재는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주셨듯이 여기 보면 스베르방크라든지 이제 1등 은행 이런 데는 이제 다 빠졌죠. 왜냐하면 EU에서 이거를 스위프트 제재를 해버리면 스베르방크라든지 가스프롬방크라든지로부터 지금 EU에서 지금 뭐 에너지 지금 자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 엄청 많고 특히 그렇기 때문에 EU에서 이제 요것들은 좀 빼자라고 해가지고 요것들은 얘네들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G7에서 추가 제재 관련 공동선언문도 발표를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너희 더 할 거다고 오늘 일자로도 파이낸셜 타임즈를 봤더니 또 이제 미국에서 G7과 함께 이제 우리 또 추가 제재 할 거다라고 지금 계속 러시아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역사상 미국이 쓸 수 있는 지금 상당히 강력한 카드를 지금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러시아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 오히려 미국은 중국이 겁을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 게 러시아를 타겟팅한 거기보다는 중국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경고를 한 거죠. 야, 너희 우리 말 안 들으면 이렇게까지 우리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거의 지금까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준과 중국에 대한 제재 수준이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그렇게 높진 않았었으니까요. 하지만 중국은 놀라기는커녕 지금 지금 거의 뭐 러시아랑 중국이 지금 거의 엄청 지금
하고 있죠. 이제 에너지 측면에서도 지금 러시아 측에서 이제 되게 혜택을 입을 게 많고, 또 군사 협력, 왜냐하면 지금까지 중국에서 계속 러시아 군사 그런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공급을 받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 그다음에 이란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셨던 뭐 이제 특히 보니까 러시아가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상당히 지금까지 되게 세를 펼쳐 왔더라고요. 오히려 아프리카는 어떻게 보면 돈 빌려주고 도와줘 놓고서는 자꾸 간섭하는 미국, 중국에 대한 피로감이 있었을 때 러시아가 딱 들어가서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아프리카까지도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하고 있고,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뭔가 중국과 이제 러시아가 이제 상당히 지금까지 이제 상황에서 자신감을 얻어서 미국이나 서구가 어떻게 보면 EU에서까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그들만의 이제 연합을 구축하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봐 주시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외국에서 보면 이제 러시아 중앙은행 외환 보유고와 이제 동결 부문 추정을 한 보고서 부분을 가져왔고, 이러면 이제 절반 정도가 이제 프로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넘겨봐 주시면, 그러면 이제 수출 통제는 또 어떻게 되나? 뭐 이건 뭐 아무튼 뭐 미국의 수출, 그리고 아까 앞에서 금융 제재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 법률에 의해서 제가 아까 분명히 1차 제재로서 그 제재를 지켜야 되는 자들도 미국인인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국의 금융 제재란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항상 하는 게 앞에 좀 돌려봐 주시면, 이 부분은 상당히 되게 중요해서, 그렇다면 앞에 조금 더 여기 한번 보시면 미국 제재 법령에서 항상 들은 게 제일 밑에 보시면 위반의 약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위험한 조항이 있는데, 이게 바로 미국인, 왜냐하면 지금 수범자가 다 미국인이거든요. 미국인 보고 제재를 해라, 요 의무를 해놓고 미국인들 보고 이걸 해라라고 하는 구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국인은 이게 제재 대상이 아니어야 되는데, 위반의 약이라는 조항이 미국인한테 제재 위반을 야기한 누군가가 있으면 이 사람도 처벌한다. 이게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뭐 원화로 외화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동적으로 외화 거래를 하게 되면 달러로 거치게 되죠. 그거는 어느 외화로 거래를 하든 다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달러 거래를 할 때는 우리가 미국 은행에 환거래 계좌를 가지고 있고 거기를 거쳐서 가는 구조인데, 그 달러로 딱 거쳐지는 그 순간에 달러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미국 금융기관한테 제재 위반을 야기했다라고 보고 상당히 처벌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금융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에 홍콩에 대해서도 벌금을 매겼죠. 이것도 바로 홍콩은 미국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홍콩에서 달러 거래 매개해가지고 미국 금융기관한테 우리의 순진한 미국 금융기관을 위반하게 했다라고 해서 위반의 야기. 그래서 제가 저 빨간 표시를 해놓은 게 위반의 야기라는 것을 통해서 미국이 자국의 경제 제재의 관할권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은 모두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다 보면 미국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국인 또는 미국 내에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의 1차 금융 제재에도 이렇게까지 되게 무서워하는, 2차 제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2차 제재는 우리나라 사람이 SDN 지정이 되어서 자산이 다 동결돼 버리니까, 이건 위반의 야기는 이제 처벌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오팍에서 만약에 운 없게 발견을 했을 경우 처벌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법이고 미국의 금융 제재이지만 우리는 불행히도 달러로 다 연동돼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이런 위반의 야기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달러 거래보다 요새는 보면 외환 거래에서 옛날에는 달러 비중이 압도적이었는데 요새는 유로화 거래도 거의 뭐 비슷할 정도로 유로화 거래가 많이 되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이 자꾸 이런 식으로 달러를 웨포나이즈 하니까 유로화가 오히려 좀 안전하다라고 해서 유로화인데, 이번에는 이제 또 좀 어려운 점이 유럽까지 어떻게 보면 좀 제재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어려운 점은 생겼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금융 제재가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수출 통제도 있고 앞에서 금융 제재도 있고요. 근데 수출 통제보다 앞에서 말씀드린 금융 제재가 훨씬 좀 위험하고 아픈 게 수출 통제라는 것은 이제 국가에서 다 통제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물품 못 나가게 하고 허가하게 하고 이런 국가에서 다 관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이었다가 수출 통제 해제돼 버리면 언제든지 다시 수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다 각 나라에서 지침이 관세청이라든지 이런 데로 다 가가지고 되니까요. 근데 금융 제재는 금융기관들이 다 제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 제재 리스트에 한번 올라가 버리면 은행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평판 리스크 때문에 제재가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거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법도 아니니까 이게 확실하지 않다 보니 어떻게 보면 제재 대상자에서 해제됐는데도 너무 불안해서 계속해서 그냥 풀어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융 제재가 한번 제재 대상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서 제재 대상자 등재돼 버리면 이게 나중에 제재가 해제되더라도 금융 제재는 이런 어려움이 상당히 오랫동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뭐 수출 통제 이것은 뭐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 통제는 원래부터 미국의 수출 통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산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물건인데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미국산 품목이 뭐 어느 비율을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뭐 미국에서 뭐 미국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사용해서 만든 공장에서 너희가 물건을 했네라고 하면 이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외국산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수출되는데도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또 이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상당히 통제되는 품목으로 했다가 넘겨주시면 이제 이번에는 그래서 뭐 저기 보면 이제 대한민국의 대러 수출 품목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저렇게 순번 높은 저런 것들은 당장 미국에 지금 수출 통제 강화를 하면 이제 우리가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게 바로 이제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넘겨주시면 그래서 뭐 이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수출 통제 품목들이 확대됐다. 이렇게 이전에는 아니었던 것까지도 상당히 많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넘겨주시면 이제 뭐 러시아가 이제 또 되게 엠바고 컨트리에 추가가 됐다. 그러면 이제 뭐 더 수출 통제가 엄격해지겠죠. 그래서 아무튼 허가가 원칙적으로 이제 거부되게 되었다라고 해서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신규 대러 뭐 저런 거 추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다행히 이제 왜 얼마 전까지도 우리나라가 적용되냐 안 되냐를 엄청 시끄러웠던 내용인데 우리나라가 미적용되니까 이건 패스하도록 하고 해서 이제 이렇게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미국산 품목이 수출도 안 되고 러시아 산업 부문별로 제재가 상당히 추가됐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사치품도 이제 못 팔도록 이제 또 제재가 또 최근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넘겨주시면 이제 러시아의 대응 조치, 그래서 이제 러시아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서구 국가, 특히 비우호국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경제 제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넘겨주시면 이제 뭐 가장 좀 약간 눈여볼 게 루블화로 상환은 하겠다. 이건 상당히 좀 큰 문제죠. 그다음에 이제 넘겨주시면 이거는 이제 아직 법안 단계이긴 한데 넘겨주시면 러시아 내에서 영업하다가 말고 나간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유화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이것은 지금 이제 러시아 두마에서 지금 아마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러시아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는 이런 상황.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자재를 수입해오고 이런 상황인데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출을 막고 뭐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또 이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더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으로 넘겨봐 주시면 뒤로 넘겨봐 주시면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앞에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영향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서 다 말씀을 주셨으니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지금까지처럼 공식적인 어떻게 보면 뭐 지난 정부에서는 상당히 이제 러시아 경제 협력에 대해서 되게 좀 힘을 쏟았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보면 정부 간 채널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협력을 이제 계속하기는 힘들겠죠. 오히려 이제 러시아와 이제 중국 간의 경제 협력, 군사 협력, 그다음에 이제 통합 협력 가능성까지도 지금 상당히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미국에서도 이제 계속 동맹국들에게 이제 제재 동참할 것까지 요구를 하고 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러시아랑 좀 대놓고 협력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제 공식적인 한러 협력이 난항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참여해 주신 이런 전문가분들 이렇게 하셔서 어떻게 보면 좀 비공식적이지만 이런 협력을 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코로나 이후에 또 이런 제재에 대한 제재 이런 위험도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또 어려움이 많지만 또 이렇게 이제 오늘 이제 모여주신 이런 이제 러시아 전문가분들의 를 통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좋은 좀 전략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분명히 이 또한 이제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박효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 제가 이제 충분히 더 그 많은 시간을 좀 드리면 그 오늘 말씀해 주셨던 슬라이드의 그 콘텐츠들을 좀 더 상세하게 그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됐을 텐데 다음 2부에 저희들 그 토론자가 5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또 나름대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풀어내시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발표해 주셨던 3분의 그 연사들에게 좀 더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질문의 형태로 표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뭐 기업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권의 그 대러 제재가 어떠한 경제적 여파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그 관심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각각의 기업들이 그 경험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그 솔루션을 찾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특히 이제 유라시아 21이 단순하게 그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하는 그 학계의 전문가들의 논의의 어떤 플랫폼이 아니라 저희 유라시아 21은 그 학계의 전문가들과 또 경제인들, 기업인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그런 그 시민단체입니다. 유라시아에 진출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현재 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과 상당히 긴밀한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그 이 문제를 관찰하고 또 풀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그 3분의 연사들도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모셨고 그래서 사실은 요 문제가 또 많은 토론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2부에서 그때 좀 더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예정했던 시간보다 조금 오버를 했는데 잠깐 좀 숨을 돌리고 물이라도 한 잔 좀 드시면서 35분에 예정보다 5분 좀 늦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35분에 다음 5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2부 순서를 진행해 가겠습니다. 1부에서 발표해 주셨던 선생님들 또 여러 전문가들 떠나지 마시고 함께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